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문해출판사에서 펴낸 아이는 느려도 성장한다 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딸인 자페아 리카의 이야기인데요. 리카의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감동 이야기들을 3년 동안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그런 기록입니다.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리카는 말문을 트이게 되는데요.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리카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다.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있었다. 부부의 아이는 기지 내 병원에서 자폐아 진단을 받았다. 군의관은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라며 강하게 귀국을 권유했고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심리학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애매한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분명 주 정부가 후원하는 자폐증 치료 시스템이 있었다.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행동을 세세한 단계로 분해한 다음 각각의 행동을 칭찬하여 행동을 개선시킴으로써 복잡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잡한 행동 중에는 언어 습득도 포함되어 있다. 자폐아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나요? 의사도 평생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응용 행동 분석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미국에 사는 지인이 1980년에 촬영된 어떤 영상물을 보내왔다. 자폐아를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안감을 자기 자신한테 발산하는 가해 행동이다. 자해 행동이 심해지면 안구가 파열될 정도로 벽에 계속 머리를 찍거나 뼈가 드러날 때까지 자기 팔을 물어뜯는 아이도 있다. 그 영상물에는 두 손에 벙어리 장갑을 낀 채 자기 머리를 심하게 때리며 가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점점 이해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자폐아를 개선해가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상을 제작한 인물은 UCLA의 로바스 박사였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폐아에게 응용 행동 분석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문 손잡이를 당기는 수준의 간단한 행동을 가르치는데 성공한 정도였다. 이바 로바스 박사는 1987년 연방정부의 후원으로 자폐증을 앓는 19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을 이용한 치료를 1대1 환경에서 주 40시간씩 2년 이상 실시했다. 그리고 동시에 비교를 위해 다른 곳에서 40명의 유아를 주 10시간 내지 그 이하로 치료했다. 결과의 차이는 확연했다. 주 40시간씩 치료받은 19명 가운데 47%의 지능지수가 평균치인 94 이상으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 그 정도 결과가 나온 아이는 2%에 불과했다. 40시간 치료를 받은 19명의 아이 가운데 9명이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그 아이들은 몇 년 후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도 당시의 지능지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훗날 나는 영국 BBC 방송에서 로버스 칠드런 19명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 2살 때 자폐증으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개성만 지르던 한 남자아이는 25살에 청년이 되었고 연간 수입 5만 달러의 유리 직공이 되어 자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 자폐증이 치료된 예가 정말 존재했던 것이다. 어떤 병이든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로바스 박사는 가능하면 0세부터 늦어도 4살 이전에는 치료를 시작하라고 한다. 아직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격차가 크지 않고 증상도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카는 이미 3살이 지난 상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늦었지만 희망은 있을 것이다. 미국 공중보건국 국장은 1999년 응용행동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효과가 재현되었다며 로바스식 응용행동 분석을 지지했다. 한편 일본에서 응용행동 분석은 행정이나 의료 관계자, 교육 관계자 모두에게 전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려진 바가 없었다. 로바스 박사의 방법을 시도하고 싶어도 일본에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일본에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캘리포니아로 이주할까도 생각해봤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폐증 치료를 위해 연간 1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당시의 주 당국 주임 심리학자였던 론 허프는 응용행동 분석에 기반한 치료를 강력히 지지하며 모든 주민에게 응용행동 분석 치료를 선택하도록 권유했다. 아이의 자폐증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도 이미 여럿 있었다. 언어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 인공적으로 말을 가르치기에는 일본어보다 영어가 더 쉬울 것이다. 미국 외무직원국은 각국 언어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리해 놓았다.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는 500에서 600시간, 그에 반해 일본어는 그의 4배인 22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난이도이지만 일본어가 어렵다는 건 일본인들도 실감한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로마자, 4종류의 문자를 사용하는 일본어보다 알파벳만 알고 읽고 쓸 수 있는 영어를 습득하는 게 유아들에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특히 장애 아들에게는 간단한 언어를 습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므로 단어 구분이 잘 되는데 일본어는 단어와 단어가 조사로 연결되어 있어 단어와 품사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영화 이티에서는 지구에 홀로 남겨진 외계 생명체 이티가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로 영어를 배운다. 이티는 그 영어를 활용해 인간 친구 엘리엇에게 신문의 만화 한 컷을 가리키며 폰, 하늘을 가리키며 홈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말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엘리엇은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를 우주로 돌려보내기 위한 대모험이 시작된다. 만약 이티가 미국의 한 교회가 아니라 일본에 남겨졌다면 말도 배우지 못하고 우주로 돌아가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우주인에게 일본어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아마 리카에게도 그럴 것이다. 습득하기 쉬운 언어 구조, 캘리포니아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자폐증 치료에 대한 예산과 관심, 로바스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풍부한 연구 인력, 두터운 정신과 의사층과 선진성,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일본보다 미국이 자폐증 치료에 더 적합해 보이지 않는가? 시간이 없다. 만약 캘리포니아주로 갈 생각이라면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면 딸아이에게 일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무렵 동네 아동상담시설이 주최한 모임에서 한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폐의 아들을 둔 핀란드인이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그들도 복지나 정신위생 교육을 받았던 터라 내가 미국의 응용행동 분석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북미에서도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그들은 일본의 자폐증 치료 환경이 열악하므로 곧 핀란드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곧 핀란드로 돌아가지만 좋은 정보를 하나 줄게요. 로바스 박사는 북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박사에 대해 조금 알아요. 사실 로바스 박사의 제자 중에 일본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조치 대학에 가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입니다. 아내가 친구를 통해 핀란드 부부가 말한 인물을 찾았다. 2주 후 우리는 조치대학 심리학과 연구소에서 초대를 받았다. 그 인물 나카노 요시아키 교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UCLA에서 유학하며 응용행동 분석의 권위자인 로바스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심리학과에 설치된 넓은 놀이 치료실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실내를 볼 수 있었는데 수려한 용모의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서 리카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한 학생이 리카에게 작은 모형 사과를 보여주었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질문을 무시했다. 따라 해봐. 한 학생이 바로 눈앞에서 만세를 해보였다. 딸아이의 시야에 그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잠시 후 치료실에서 교수가 나왔다. 따님은 자폐증이 틀림없습니다. 병원에는 아직 안 가보셨나요? 병원에서도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40년에 걸친 자폐증 연구를 통해 로바스식 응용행동 분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문 텍스트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일본어에 맞는 훈련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구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 구성된 로바스법을 일본어에 맞춰 번안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이란 말인가? 딸아이에게 일본에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댁이 학교에서 가깝고 독립된 공부방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프로젝트 대상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네, 꼭 하고 싶습니다. 나와 아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음을 잊고 있었다. 바로 비용이었다. 응용행동 분석은 자폐증 치료의 롤스로이스라 불릴 정도로 비싼 치료법이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른 대부분 주에서는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미국 ABC 방송국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어느 부부의 고뇌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 부부는 아들만 셋인데 모두 자폐증이었다. 한 아이가 자폐증이면 다른 형제 자매까지 자폐증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클리브랜드에는 응용행동 분석으로 치료하는 전문 클리닉이 있다. 부부는 새 아이를 위해 치료를 시작했고 총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비용은 아이 한 명당 연간 5만 6천 달러에 달했다. 부부의 통장 잔액은 바닥이나 친척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부는 실업 상태였다. 앞으로는 경비를 대출받아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브리스톨에 사는 한 가족을 취재했다. 그들은 아들에게 드는 응용행동 분석 치료비 월 1200파운드를 전부 빚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생활비 보조 정도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공적 지원은 일제 없었다. 일본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 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로바스식 응용행동 분석을 시행하는 곳은 조치대학 심리학과의 나카노 연구실 뿐이다. 그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월 35만 엔이어서 50만 엔이 소요된다고 한다. 과연 내가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극도의 가난에서 시작해 현재의 윤택한 생활을 읽었다. 지금의 이 생활을 잃는 게 두렵다. 치료법을 찾아 헤맨 결과 응용행동 분석을 알게 되었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생각까지 했지만 막상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주춤하고 있었다. 역시 안 되겠어. 그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내에게 고백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한 다음 결정해요. 아내는 못내 아쉬운 듯 말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딸아이가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선고받던 날 그 좋은 직장을 주저없이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해왔다. 돈이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다.
아직도 돈에 집착하는 건 나뿐이었다. 자폐증 환자 수는 통계를 낼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통계를 냈을 때는 2,000명에 1명 꼴이었던 것이 90년대는 200명에 1명, 2006년 조사에서는 100명에 1명이 자폐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에는 88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영국 국립보건 임상연구소도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적어도 어린이 100명 가운데 1명은 자폐증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폐증은 ADHD, ALD,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의 대표 증상이다. 이는 자폐증이라는 가장 중증의 증상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까지 그라데이션을 그리며 현대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가운데 2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서 실리콘밸리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예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발달 장애는 10명에 1명 꼴이라는 설까지도 있다. 일본 국내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포함한 환자는 120만 명 이상으로 천식 환자보다 많은 수치다. 며칠 후 다시 나카노 교수를 방문했다. 그날 교수는 자폐증 환자와 일반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자폐증 환자와 일반인 사이에 단절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 선상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다양한 자폐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인가요? 의외였다. 어떨 땐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여자아이처럼 섬뜩하고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아이가 우리와 동일 선상에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리카를 너무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버릇이라 부르는 행동도 전문 용어로는 자기 자극이라 부르는 자폐증의 한 특징이다. 운전 중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긁거나 길을 파는 행위도 자기 자극이랍니다. 많든 적든 누구라도 자폐증과 관련된 인자를 몇 개는 가지고 있다. 가장 중증인 자폐증을 흑색으로, 가장 경증인 일반인을 백색으로 비유할 때 약간 회색이 되면 과잉 행동이나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생기고 검정에 더 가까워지면 ADHD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된다. 일반인과 자폐증 환자는 백에서 흑까지 퍼져 있는 하나의 그라데이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나의 과거를 떠올렸다.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적엔 별난 아이였어. 초등학교 시절 나는 수업 중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돌아 앉아 수다를 떨거나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의자를 앞뒤로 흔들다 뒤로 넘어져 수업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툭 하면 깜빡해서 매일같이 뭔가 준비물을 빼먹고 학교에 갔다. 한편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다. 시험지를 보면 교과서 어느 쪽에 답과 힌트가 있는지 마치 영상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만점을 받을 때가 많았다. 이 역시 자폐증을 포함한 발달장애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의자를 앞뒤로 흔드는 버릇은 자폐증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현상, 즉 자기 자극이기도 하다. 수업 시간에도 얌전히 있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ADHD적 경향이다. 시험 때 교과서를 영상처럼 떠올리는 것은 직관상 기억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기억할 수 있는 서번트 증후군의 한 특징이다. 아동기 중 한때 뛰어난 영상 기억력을 갖는 아이는 의외로 많다. 5살짜리는 훈련을 통해 일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니시무라 박사가 가르쳐준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은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상한 아이긴 했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했으므로 일반적인 인간으로 성장했을 뿐이다.
만약 행동이 좀 더 극단적이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였다면 특수 학교에 다녔을 것이다. 자폐증인 사람과 보통 사람이 단절된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다면 자폐증 치료법은 보통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응용 행동 분석은 보통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 학습 효과를 높이거나 행동을 개선하거나. 응용 행동 분석은 학습 과학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보통 성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주부나 사업가 등 누구에게나 말이죠. 교수는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꼭 배워보고 싶군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다. 게이 달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심사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1위는 9년 연속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이런 결과는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PC나 이메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요즘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나 역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사회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라 기분조차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항상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는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살아왔다. 거울 속에는 늘 화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에 사내가 있었다. 응용 행동 분석이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면 나의 문제 행동을 바꿀 기회다. 타인의 문제 행동까지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딸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 주 나와 아내는 어떤 학부모 모임에 참가했다. 거기서 우리는 우연히 미국에서 응용행동 분석 치료사로 활동 중인 한 여성을 만났다. 나는 큰맘 먹고 그녀에게 부탁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실현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곧 귀국해야 하지만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러지요.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러 딸아이를 잠시 관찰하면서 리카가 말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오늘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기술을 습득하는 실현을 해보도록 하죠. 젖먹이나 유아가 흥미가 느껴지는 뭔가를 향해 검지를 쭉 뻗는 손가락 지시는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라면 대부분 1살까지는 획득한다. 치료사는 딸의 손을 잡더니 주먹을 쥐도록 했다. 그리고 검지만 펼쳐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딸의 손가락을 잡아 끌면서 미리 준비해둔 과자 봉지를 가리키도록 했다. 다음은 얼른 과자 봉지에서 젤리를 꺼내 딸아이에게 건넸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했다. 처음에는 치료사가 딸아이의 검지를 잡고 펴서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 했지만 몇 번 반복하는 사이에 리카는 혼자 힘으로 손가락을 펴서 사물을 가리킬 수 있게 되었다. 시간 관계상 실현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실현 과정에서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했다. 뭔가를 가리키는 훈련이 대체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응용 행동 분석이란 말인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호빵맨 그림책을 가지고 딸아이 방으로 가서 여러 가지 캐릭터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쳤다. 우리 부부는 리카가 알아주든 무시하든 자주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읽어줘도 우리 목소리는 딸아이한테 미치지 않았다. 그래도 어쩌면 언젠가는 반응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리카는 호빵맨 캐릭터들을 좋아했다. 호빵맨에는 주인공인 호빵맨 외에도
메론빵과 식빵맨, 그리고 라이벌인 세균맨과 짤랑이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캐릭터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면 리카는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다. 딸과 함께 호빵맨을 보면서 나도 호빵맨이 좋아졌다. 주제가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의외로 깊이가 있다. 그래, 기쁜 거란다. 산다는 기쁨. 비록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무엇을 위해 태어나 무엇을 하며 사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싫어. 그 질문은 마치 내 인생에 던져진 질문 같았다. 그때 왜 그런 걸 시도했을까? 평소처럼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뭔가 불안했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딸아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뭘까? 리카는 영웅인 호빵맨보다 적인 세균맨이 등장했을 때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림책을 펼쳐놓고 딸아이에게 물었다. 어떤 게 세균맨이야?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평소처럼 딸아이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나라는 존재는 전혀 안중에 없었다. 그때였다. 딸아이는 무표정한 상태로 세균맨을 가리켰다. 말이 통했다. 맥박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구멍이 꽉 막히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감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느꼈다. 동시에 두려워졌다. 이 감동이 착각이라면 지금은 우연이었을 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건 아닐까?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오늘 점심때 잠깐 지시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올 리는 없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딸아이의 행동은 내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기대하지 마. 기대했다가 착각이면 그 실망감을 견딜 수 없을 거야. 꿈이라면 빨리 깨야 돼.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딸에게 말로 물었다. 어떤 게 세균맨이야? 리카는 세균맨 캐릭터를 가리켰다. 꿈이 아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킨 적도 없고 사람의 말소리에 반응한 적도 없던 아이가 몇 시간 전에 배운 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메론빵은 어떤 거야? 이번에도 정확하게 가리켰다. 해골맨은? 또 맞췄다. 귀전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던 딸아이는 어쩌면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만 선택적으로 들리지 않는 미지의 병에 걸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소리를 듣는다.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언젠가는 말소리에 반응해 주길 하고 나는 기도해왔다. 그 첫 순간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세균맨일 줄이야. 무척이나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개성적이고 재미있지 않은가? 딸아이의 성장 그래프는 1살 이후부터 줄곧 하얀 곡선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하얀 곡선을 위로 꺾는 데 성공했다.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감동과 신비의 순간을 느끼게 한다. 이걸 성장이라 부른다면 나도 아내도 그리고 딸아이도 한동안 성장을 잊고 살았다. 이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리카에게 응용 행동 분석 치료를 받게 하자.